예, 이번 시간은 유통마케팅 제4강 그 점포관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이죠. 페이지 216페이지입니다. 자, 제2강 점포관리로 들어가는데요. 이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점포관리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넘기시면은 일단은 페이지로 가시면 218페이지로 가셔서 자, 이제는 이제 내용들을 다 적지 않고 그 중요한 부분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218페이지 가시면 조직 구조의 형태가 관료제와 탈관료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관료제하고 탈관료제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면 바꿔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관료제는 이제 독일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 계층제에 의한 상하의 지배 목적을 특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료제 단점은 환경 변화의 부적응, 규모의 거대화에 기인한 비인간화, 관료 비용의 증대, 다양성에 대한 요구의 증대, 목적 전치 현상을 이제 들 수 있다. 시험에 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것은 탈관료제입니다. 여기다 이제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는데요. 자, 얘는 이제 우리가 또는 에도크라시라고 이제 많이 어떻습니까? 그 문제 많이 나왔었죠. 관료제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 과정에 새로운 조직 구조가 요청됨에 따라 등장한 것으로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로가 제시한 미래 사회의 지배적인 조직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도크라시는 자, 여기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미주셔 보세요. 임시적, 동태적, 기동적, 유기적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 임시위원회 조직으로 이제 번역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유형은 이제 프로젝트 팀, 그 다음에 태스크 포크, 그 다음에 위원회 조직, 행렬 조직, 그 다음에 동료 조직 구조 이렇게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 구조의 유형은 자, 우리가 어떨까요? 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는 패턴은 조직 구조의 우리가 유형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기능별하고 사업부제가 나눌 수 있죠. 기능별 조직하고 사업부제 조직. 자, 이게 이제 또 비교해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별표 표시에도 2개 정도 꼭 하시고요. 그래서 기능별은 이제 밑에 굵은글씨 인사, 생산, 재무, 회계, 마케팅 등의 경영 기능을 중심으로 구분화된 거고요. 그 장점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전문화를 촉진시켜 능률을 향상시키고 우리가 그 개별 부서 내의 조정이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점은 규모가 확대되어 규조가 복잡해지면서 기업 전체의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또 기업 전반의 효율적인 통제가 또 어려워질 수 있고요. 또 밑에 보시면 이제 최고용자에게 과다하게 이제 업무가 집중되어서 전략적 차원의 의사결정보다는 눈앞의 일상적인 문제에 얽매이게 됨에 따라서 사소한 의사결정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몰아낸다는 어떻습니까? 의사결정에서 이제 그레시엄의 법칙이 된다. 이게 어떻습니까? 이 사소한 의사결정이 큰 게 아닌데 기능별 조직 때문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몰아낸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사업부제는 삼성에서 많이 대표적이죠. 우리가 모바일, 반도체, 가전 이렇게 그 사업부장이 또 부회장이 또 있겠죠. 그래서 이제 조직은 이제 제품별, 시장별, 지역별로 사업부를 분화한다는 거 밑줄 치고요. 독립된 경영을 하도록 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이 조직은 제품별 또는 지역별로 제조 및 판매에 따르는 재료의 구매 권한자, 그러니까 이제 권한을 갖는다는 얘기죠. 사업부제 조직의 특성은 각 사업본부장에게 사업부의 전략적 결정을 맡겨 분권화됐다는 자체가 굵은글씨가 있죠. 두 번째 점에 책임이 일원화되고 명확해진다라는 거. 맨 마지막은 각 사업부는 이익 단위로서 이제 된다는 거. 자, 문제점은 어떻게 돼요? 밑에 보시면은 두 번째, 자기 단위의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자기만 생각한다는 거죠. 서로 교류가 안 된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만 생각하는 모바일 사업부가 따로 있으면
다른 쪽하고는 이제 관심이 없이 자기 입만 이제 챙긴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부분 이기주의적 경향이 있다. 넘기시면은 이제 조정이나 기업 전체로서의 통일적인 활동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다. 그럼 사업부 간의 이제 조정이나 통제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사업 단위인 SBU가 있죠. 요거 중요하죠.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원회 조직. 자, 위원회 조직.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지금 전 시간에 했던 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좀 중요해서 제가 강하게 갔고요. 여기는 딱딱 제목 위주로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원회하고 여러 가지 조직을 이제 묶어서 바꿔낼 수도 있죠. 그래서 위원회 조직은 특징의 첫 번째, 이 조직은 기능식 조직의 그 각 전문 감독자 내지 부분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부분 간의 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형태다. 또한 민주적 조정을 기한다. 세 번째는 의사결정이나 집행을 하지 않는다. 위원회 조직에 대한 장점은 집단 결론이나 이제 브레인스토밍, 두뇌 성풍의 기회를 가지며 중지를 모아서 널리 의견을 모을 수 있다. 단점은 또 의견이 너무 많아 시간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다 들어주다 보면 그렇죠. 논쟁이 심하면 또 불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요. 소수 유력한 위원회에 의해서 회의가 지배되면 참다운 의견 일치가 곤란하고 따라서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사회자가 있어야 그 회의의 원활성과 이제 정체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조직입니다. 프로젝트 조직. 하나하나가 이제 중요한데, 얘는 이제, 어떻습니까? 밑에 두 번째 특정 과업을 수행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임시적 탄력적 조직, 그죠? 일시적인 모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목표 지향적, 맨 밑에. 목표 지향적이라는 단어는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리스 조직이라는 게 있죠, 오른쪽에. 얘는 그 밑줄만 매트리스 조직은 즉 행렬 조직, 그리드 조직이라고 하죠. 급변하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도된 조직이다. 그래서 이제 매트리스 조직의 특징은 요거는 좀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요 키워드. 자, 뭐가 핵심 포인트냐면 이중 명령 체계라는 얘기예요. 이중 명령 체계. 자, 그래서 상사가 2명이라는 얘기입니다. 2명의 명령 체계를 받기 때문에 복합 명령 체계라고도 하고 두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맨 마지막에 2명 이상의 상급자를 갖게 돼서 자, 보통 우리가 우주 산업이나 밑에 어디서 많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사용하냐가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오지선다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우주 산업, 나사 같은 데가 되겠죠. 나사. 그다음에 연구개발사. 옛날에도 한번 문제를 본 적이 있죠. 그래서 R&D, 또 건설회사, 광고, 대형 등이 이제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매트리스 조직은 프로젝트 조직은 이제 그 어때요? 일시적이죠, 일시적. 근데 얘가 일시적인데 비해서 자 4대강 프로젝트가 끝나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영구적인 것은 얘는 영구적이다. 자, 이걸 이제 여러분이 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프로젝트 자체가 끝나면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이제 매트리스의 조직의 전제 참고하시고 매트리스 조직에 대한 장점은 첫 번째 줄 맨 끝에 전문적인 인적 자원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새로운 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점은 전문가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성과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미음의 매트리스 조직의 단점은 굴무시 위주로 갈게요. 첫 번째 점에 관리 인력과 관리 비용이 증가되고 두 번째는 역할 갈등, 역할의 모호성 및 권한 다툼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기능별 사업부제, 그 다음에 위원회, 프로젝트 매트리스 조직을 비교해서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직 구조용 유형은 아까 기능별과 사업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게 한 2개 정도 표시를 해서 준비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3페이지 가시면 자,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라는 게 있죠. 인적 자원 관리. 자, 인간관계론 등장 배경 과학적 관리법에 대한 비판입니다. 제가 이제 경영학에서 인간관계론도 강의를 하는데요. 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어때요? 그 밑에 보시면 기계인간으로에 대한 취급이죠.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오면서 의사소통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인간관계론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관리법의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메이오의 호선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호선 실험은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메이오 교수가 직접 공장에 그 실험을 하면서 발견한 거죠. 그래서 밑에 굴무시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이론인 인간관계론이 성립하게 된다. 그 결과는 뭐예요?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점. 개인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 사회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동기화된다. 이게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 조직, 사후에 같은 작업자의 태도와 성과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다음 밑에 두 번째 점, 그 밑에 두 번째는 인간관계 학파는 작업자의 만족과 생산성을 결부시켜 일반적으로 만족의 증가가 조직의 유연성을 가져온다고 주장했죠. 조직 내에 여러 계층 사이에 효율적 의사소통 경로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밑에 호선 실험의 경영학적인 사고에 미친 영향은 감정이에요. 인간의 감정이나 태도, 배경, 욕구, 사회적 관계 등이 효과적 경영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공식 조직이 공식 조직만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 호선 실험이 이랬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인사고과라는 자체는 뭐 니은 정도? 우리가 인사고과의 일반 원칙, 평가 기준의 명확화, 평가 기준의 준수, 평정자의 복수와 제1자 평정의 존중, 공사 혼동의 배제, 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인사고과의 방법은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서열법이라는 자체는 1등급, 2등급, 3등급 등 순위선을 매겨요. 승진할 때. 그다음에 평정척도법이라는 것은 이 평정척도법은 두 번째 어떤 직무수행상 달성한 정도에 따라 사전에 마련한 척도, 기업의 척도가 있죠. 뭐 품행, 성실성을 정해놓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조리스트법이라는 건 뭐냐면 평정이 적당한 몇 가지 표준 행동을 배열하고 이 리스트에서 해당 사항을 이제 체크리스트로 이제 체크하는 거죠. 강제 선택법은 주어진 4개의 선택해야 할 기술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강제 배분법은 A팀이 다 우수하더라도 이제 그 수미양가를 또 매기는 거죠. 무조건 이제 하는 게 아니라 할당을 하는 거고, 자유서술법은 이제 이 사람 언제 입사해서 어떤 일을 잘했고 이렇게 서술하는 거죠. 인사고과상에 이제 우리는 상동적 태도라는 건 뭐예요? 그가 속한 사회적 집단, 인종, 성별, 종교, 출신 학교 등에 대한 고정관념을 기초해서 타인의 평가를 합니다. 유형화의 오류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람 이제 종교가 기독교야? 나도 기독교인데 어느 교회 다니지? 이러면서 이렇게 잔심이 있으면서 또 출신 학교 같은 학연 지연 같은 거 생각하는 거죠. 점수를 많이 주는 겁니다. 그다음 현혹 효과는 어느 친구가 상을 받았다. 그럼 다른 것도 잘할 것이라는 어떤 거죠. 호의적인. 근데 비호의적인 한 번 찍히면 다른 업무도 못하겠다는 그런 인상이고요. 규칙적 오류라는 것은 가치 판단상의 이제 규칙적인 심리적 오류 경향을 말합니다. 상상 오류라고도 하는데 간대화 경향이라는 건 내가 욕 먹지 않고도 이제 다 어떻습니까? 다 점수를 잘 주는 거야. 다 우리가 감옥에도 유통 마케팅만 아니라 나오죠. 그래서 다 우리가 잘 주는 거고 나욕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중심적 경향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중심을 갖고 간다는 거죠. 중심을 갖고. 근데 가혹하게 이제 짜게 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중심은 다 중간만 이제 주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직무 분석은 넘겨보시면은 우리가 앞쪽에서 이제 배웠던 과목에서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배웠잖아요. 직무 기술서는 직무의 성격과 내용, 직무의 이행 방법과 직무에 기대는 결과고, 직무 명세서는 직무를 만족스럽게 수행하는 필요한 작업자의 지식, 기능, 능력, 기타 특성 등을 명시해 놓는다 배우셨고요. 오른쪽에서는 맨 밑에
양가로 사고 직무 설계만 좀 체크하세요. 맨 밑에 직무를 설계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직무 성과를 높임과 동시에 직무 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죠. 자, 넘기시면 이제 직무 설계에 대한 방안은 직무 순환, 사람을 돌리는 거, 직무 확대, 직무를 확대시키는 거, 직무 충실화 같은 경우는 좀 별표를 쳐놓으세요. 그래서 밑에 우리가 맨 밑에 가시면 동기 유발 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중 뭐 우리가 1단계에서 4단계는 결핍 욕구, 5단계에서 7단계 성장 욕구 막 이렇게 배우셨죠. 7단계. 그래서 욕구 단계 이론 중 상위 수준의 욕구와 허츠버그의 이 요인의 이론 중 동기 유발 요인, 그다음에 그리고 맥클리 랜드의 세 가지 욕구 중 성취 욕구 등이 또 우리가 중시된다. 그래서 허스버그는 동기 유발 요인을 동기 위생 이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직무 평가에서는요. 자, 동그라미 4번만 체크. 자, 직무 평가는 임금을 어떻게 줘야 되느냐? 더 많이 주려면 이제 숙련이라든지 그다음 노력, 책임, 작업 조건을 따져봐야 되죠. 평가 방법은 이제 서열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분류, 요소 비교법은 이제 그 계량적 방법으로 평가 요소의 체계를 중심으로 직무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업 손익 분석에서 경영 분석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데 점포에서 자, 이건 좀 필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쪽 파트가 이제 또 유통 관리사에 들어가서 좀 굉장히 힘드시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말하는 손익계산서와 자, 우리가 재무상태표로 좀 바뀌었죠. 대차 비례표가. 자, 이제 재무상태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와 이 대차제표는 좀 염리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얘는 일정 기간이라는 유량입니다. 유량. 그래서 유량을 갖고 따지기 때문에 플로우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업의 경영 성과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이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1월 1일서부터 뭐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이제 보통 따집니다. 근데 대차제표는 그 회사의 기업의 자산이라든지 자본, 부채. 자, 부채와 자본을 합친 게 자산이거든요.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절약 개념이다. 자, 지금 이거는 일정 시점에 있어서에 대한 얼마만큼 축적된 그걸 얘기하죠. 그래서 뭐 12월 말 현재 재고가 얼마냐, 자본이 얼마냐, 뭐 재고 같은 경우도 하나의 절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영업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벌었느냐 이런 것들. 그래서 메뉴에 보시면 매출액에다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수익이 되고 판관비라고 하죠. 출장비나 회수비 빼면 영업손익이 나오고 거기다 우리가 법인세를 빼면 단기순이익이 됩니다. 이 단기순이익이 이제 손익계산서에서 1년 동안에 대한 순수익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손익계산서의 산식은 뭐 좀 전에 대충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뭐 경산손익이라는 가치는 영업손익에다가 영업외 손익 마이너스 영업외 비용,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손수익은 경산손익 특별이익을 더해서 특별손익을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얘기했지만 단기순수익은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수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면 단기순수익 순손익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손익분기점은 앞에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냥 제목을 좀 BEP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제품의 판매로 얻은 수익과 지출된 비용이 일치하면서도 손실도 이익도 발생하지 않는 판매량이나 매출액이라고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정비와 변동비를 분해해서 우리가 어때요? 이 고정비는 조업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가상각비라든지 임대료, 경영진의 보수 등은 고정비고 변동비는 이제 조업도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변화하는 우리가 핸드폰 같은 경우는 원재료비 같은 게 들어가고 노무비, 그 다음에 판매 수수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손익분기점은 CVP 분석에서 영업이익 0이 되는 하나의 집중적으로 이제 점으로 그 CVP 분석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이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매출액은 이제 변동에다 고정비를 더하고 매출액에다가 이제 변동비율을 곱하고 더하고 이제 고정비. 그러니까 변동비는 이제 매출액에 대한 변동비율이죠. 그래서 그 식 자체가 맨 밑에 식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옛날에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고정비에다 단위당 판매가격에서 단위당 변동비를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 경영 분석에
레버리지 비율 같은 경우는 4번 별표 쳐놓으세요. 자, 레버리지 비율은 기업의 타인 자본에 대해서 의존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서 부채 비율 또는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하니까 꼭 체크를 하시고요. 활동성 비율은 유통 물류와 관련이 돼요. 넘기시면은 재고 자산 회전율이 높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매출액이 높고, 매출액은 이제 가격 곱하기 양이니까 재고 자산이 낮아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빨리빨리 들어와서 이제 빨리 팔려야 되니까 재고 자산 회전율은 높아야 되고, 재고 자산 낮아야 되고 매출은 높아야 된다. 자, 총자산 회전율은 어떻게 돼? 총자산 1년 동안에 몇 번 회전되었는가? 그죠? 총자산이 매출액에 대해서. 수익성 비율은 일정 기간 동안의 성과죠.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되었는지. 그래서 항상 앞에 있는 게 그 밑으로 내려가서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이제 영업이익이 올라가죠. 매출액 순수익은 매출액에 대한 단기 순이익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총자본 순이익률이라는 것은 총자본에 대해서 단기 순수익, 자기 자본은 자기 자본의 단기 순수익. 다 투자 수익률은 이제 소매업에서 중요하죠, 오른쪽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 수익률은 이익과 이 재고 회전을 모두 고려하는 것으로 다른 것 같다. 투자 수익률 평균 재고 자산을 나누고 매출액 이익률에다가 재고 자산 회전율을 이제 곱한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조금 필기할게. 다른 것도 이제 분수로 돼 있고 어차피 이제 그 자체가 이제 또 나와 있는 거니까 보시고요. 근데 이제 235페이지 중요한 거는 요거는 이제 별표 표시를 한 3개 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235페이지 가시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니은에 직접 제품입니다. 직접 제품 수익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제품 수익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직접 제품 수익률은 이제 DPP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별표를 3개 정도 표시해 주시고, 자, 어떤 두 제품의 재고량이 같아도 제품별 지불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재고 유지 비용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A와 B를 간다. 만약에 100만 원, 100만 원을 똑같이 지불하더라도 어때요? 우리가 현금으로 할 수도 있고, 지불 조건이 3개월 어음으로 끊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현금으로 살 경우는 재고가 있어요. 창고에. 그럼 현금이 안 돌죠. 근데 3개월이라는 자체는 3개월 있다 현금을 주니까 그만큼 우리가 재고가 쌓여도 재고 유지 비용을 또 이 재고 비용 부담을 또 줄일 수가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매상이 제품 매입 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제품을 판매한다면 재고 유지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제품에 따라서 실제 판매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어때요? 이 소매상은 이제 각 제품이 점포이익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이 DPP는 총 판매 이익에서 제품 판매와 관련된 재비용을 차감해서 제품이 얼마나 이익이 공헌하는지를 설명하는, 우리가 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요인은 뭐냐? 총 판매 이익과 회전율이 높아야 되고, 대금 지불 기간이 중요하죠. 그다음에 보조금, 창고, 그다음에 수송, 물류비나 판매, 촉진 비용 등이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이러한 직접 제품 비용은 크게 3가지 원천, 직접 창고 비용, 수송 비용, 직접 점포 비용 등에서 발생한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점포 레이아웃 뭐 소매업에서 중요하긴 한데요. 밑에 그냥 밑줄만 236페이지. 그래서 레이아웃의 의미는 두 번째, 고객의 심리를 파악하고 무의식적으로 점포안을 많이 걷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상품을 보여주고 구매하도록 하는 게 이 설계입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은 뭐 예전에 다 배웠죠, 우리가. 그래서 쭉 뭐 읽는 거는 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 한번 읽어보시고. 점포 레이아웃의 형태는 중요하다 그랬어요. 격자형이라는 자체는 할인점에서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 그래서 236페이지에 요 내용은 별표를 2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목 위주로 갈 테니까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는데, 자, 236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2번 점포, 자, 점포 레이아웃 형태가 중요합니다. 레이아웃 형태. 첫 번째가 이제 격자형이죠. 격자형. 할인점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각형, 설비와 통로를 반복적인 패턴이 사각형으로 배치하고 상품은 이제 직선형으로 병렬 배치, 고객들이 이제 지니는 통로에서 반복적으로 상품을 배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비용면이나 효율적이고 공간 효율을 또 높일 수가 있죠. 대형마트라든지 슈퍼마켓, 편의점에서 이제 가장 적합하죠. 기둥이 많고 기둥 간격이 좁은 상황에서 설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통로 폭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건물 전체 필요 면적이 최소화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와 연결돼서 이제 비교해서 나오는 게 플로어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형 배치라고 돼요. 그래서 일련의 이제 원형, 팔각형, 타원형, U자형 패턴으로 우리가 비대칭적으로 배치하여 고객이 편안히 둘러볼 수 있도록 하는 배치로서 고객이 좀 못하났습니다. 자유로운 쇼핑과 충동적인 구매를 보통 유도합니다. 충동적 구매. 그래서 밑에 상품이 고객에 많이 노출되지만 격자형에 비해서 공간 생산성을 좀 낮고요. 보통 여러 매장들이 있는 백화점 마음껏 돌아다녀 볼 수 있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통로가 자유롭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어때요? 백화점 같은 데 사용됩니다. 주로 활용되고 고객들이 가장 편안히 둘러볼 수 있도록 배치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 루프형은 이제 얘는 이제 부티크 레이아웃 또는 경주로형, 경주처럼 이제 뻗어나간다는 형태죠. 밑에 세 번째, 제품을 고객들에게 최대한 노출시킨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융통성, 상품의 노출성, 고객 편리성, 상품의 개별 매장성 등 장점은 이제 백화점을 또 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별표를 한 2개 정도 표시하셔서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점포 공간 및 그 환경 관리도 그냥 우리가 체크를 해보는데, 특히 요거는 이제 좀 우리가 볼게요. 시험에 출제가 됐던 것은, 자, 일단은 238페이지로 가시면, 자, 우리가 점포 공간 관리가 버블 계획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이 버블 계획과 그 블록 계획과, 그 다음에 요거랑 이제 두 번째, 플래노그램. 요걸 이제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그냥 밑줄만 소매업에서 중요한 게 버블 계획은 전반적으로 제품을 진열하는 매장 공간, 고객 서비스 공간, 창고 등 같은 점포의 주요 기능 공간의 규모와 위치를 간략하게 이제 보여주는 거고, 블록은 뭐예요? 간략하게 결정된 매치를 점포의 각 구성 부분의 실제 규모와 형태까지 세부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블록이라고 합니다. 고객 서비스 공간, 창고 공간, 기능적 공간 각각 그 기능적 필요나 크기에 따라 이제 배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래노그램이라는 것은요, 플랜은 계획이고 그램은 이제 도표예요. 그래서 밑에 상품을 진열할 때 상품이 각각 어디에서 어떻게 놓여 있는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진열 공간의 생산성을 평가해주는 지침서 또는 계획서, 도표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소매점에서 각각의 재고 유지 단위 SKU 품목들의 합리적인 공간 배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각 단품들이 매장 안에 배치될 위치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도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플래노그램의 유용성은 뭐 제품의 배치의 위치 변화 등을 실험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 마트 같은 데 가시면 이제 배치가 좀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구에 보면 뭐 계절에 따라서 이제 여름이면 뭐 수박을 놓는다든가 품목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옮기게 되면 매출액이 또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파트별, 통로별, 부서별, 제품별 수익성 비교, 사전 사후 재무 평가, 그 다음에 밑에 여러 가지의 변화, 배치 전시 할인, 쿠폰 등에 따른 판매 변화 추적, 선반에서의 실제 모습 확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쇼윈도라는 게 있죠. 세 번째 쇼윈도.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별표 표시 하나 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포 공간 관리입니다. 자, 이는 이제 고객의 구매 결정상 심리적 프로세스로서 우리가 AIDMA죠. 어텐션을 고객의 주의를 끌고 재미있게 이제 흥미와 관심, 인터레스트,
구매 욕망이고, 이 어떻습니까? 밑에 이제 내용하고 약간 틀린 게 얘가 A, I, D 그 다음에 메모리입니다. MA. 근데 이제 이따가 밑에 점포 환경 관리에서는 A, I, D, C, A가 나올 거야. 이거 하나만 틀리겠죠. 그래서 이제 메모리 한다. 내가 광고에서 봤는데라는 메모리를 하면서 구매 행동을 한다는 거죠. 액션. 그래서 요게 이제 한번 시험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포 환경 관리는 점포 분위기, 조명, 상품 구색, 상품 진열, 향기라든지 색채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밑에 상품 진열은 이제 윈도우 진열, 점포에 대한 흡입력을 높이고 점포의 품격을 향상시키며 특선품 구역으로 통행객과 아이 쇼핑 무익을 점포 내로 이제 끌어들이는 역할이고, 점두는 뭐예요? 점두는 충동 구매죠. 점두라는 자체는 우리가 이제 매장 앞에 이렇게 뭐 이렇게 앞에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앞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 충동 구매 상품을 이제 배치하는 거고요. 점내 진열은 아까랑 또 틀려서 A, I, D, C, A가 C만 바뀌었어요. C. 컨피던스군요. 내가 사겠다. 확신이 있어야 사겠다. 이거 사겠다. 아까 메모리는 내 저장이 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점내 이제 진열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POP 광고가 또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요. 출제가 됐었는데 구매 시점 광고죠. 구매 시점 광고. 그래서 현장에서 광고 보통 30% 할인 뭐 이렇게 쓰죠. 보는 순간 충동을 하죠. 점유나 점내를 활용해서 판촉 활동을 수행하는 점내 광고이며 대량 광고 매체에 대응하는 광고다.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240페이지 가시면 무점포 소매업에 대한 종류는 뭐 직접 마케팅, 직접 판매, 자동 판매 같은 게 있죠. 밑에 직접 마케팅에는 이제 이마케팅, 인터넷 소매업 또는 인터넷 쇼핑몰, 카탈로그 DM 소매업.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텔레마케팅, 텔레비전 마케팅, TV 홈쇼핑을 얘기합니다. 직접 판매는 이제 직접 마케팅하고 직접 판매는 틀려요. 직접 판매는 방판이죠. 다단계 판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쇼핑업의 이마케팅 또는 인터넷 쇼핑몰이 우리가 이마케팅이 잘 시험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흐르냐면은 이 EC에 대한 그 전자상거래가 이제 B2C를 많이 만들게 되죠. 기업과 소비자 간에. 그러면서 나중에 EDI라는 전자 이 문서, 그래서 구조화된 문서로서 이제 활용되면서 이런 발전을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이마케팅의 등장 배경은 뭐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이마케팅은 이제 인터넷의 가상 공간을 통해서 하죠.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밑에 기억의 의의는 두 번째 이제 가상 공간이라는 게 중요하겠고, 보통 이제 이 B2C가 많죠. 그래서 기업이 소비자 상대로 하는 지마켓이나 11번가 전자상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뭐 G2C, 그러니까 G라는 자체 과거만도 우리가 정보와 소비자,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때는 민원24 같은 데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의 특징은 집중 유통이 아니라 이제 도소매로 하는 집중 유통이다. 도소매를 거치지 않는 시간과 공간의 편의성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넘기시면 이제 인터넷 소매업이 이제 뭐 채널 지원이나 리언에 보시면 이제 카탈로그 카테고리 킬러가 참 중요합니다. 몇 번 쳐다보세요. 그래서 특정한 제품 계열에 특화하여 대량 구매와 대량 판매죠. 싸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비용 저가격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시한 경쟁률을 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게 토일런하고 장난감이죠. 오피스 데봇, 그다음에 사무용품 같은 거. 근데 경매형은 이제 오션, 이베이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인터넷 소매업의 전략적 방향이라는 것은 디귿에 보시면 이제 나중에 또 나와요. 우리가 이제 교차 판매 같은 경우는 키워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크로스 셀링이죠.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냉장고를 사면 에어컨을 사게끔 하고, 업셀링이라는 것도 나중에 나오는데, 상향 판매는 이제 이제 소나타는 그만 타시고 이제 그랜저로 바꾸시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밑에 4A에 대한 그 기본적인 전략이, 자, 이게 이제 anyway, any product, 언제나 제품, anytime, 장소 anywhere. 인터넷이랑 이
4A와 4P를 이제 기초로 복합 마케팅 전략을 구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따라한 게 이제 애니콜 거죠. 애니카. 삼성이 대단하죠. 미리 이걸 봤죠. 그다음 넘기시면은 244페이지 가시면 자, 요 정도는 이제 어머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이사사로 가시면 이런 키워드 같은 경우는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게 창고 같은 거. 그래서 포트폴리오 리테일링입니다. 포트폴리오 리테일링. 이건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리테일링은 그 한 소매업체가 다양한 형태의 소매업체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한 업체에만 집중적으로 발생시키는 위험을 해소하는 겁니다. 그 포트폴리오는 나눠서 하는 거죠. 가전, 모바일, 반도체 이걸 위험을 해소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소매 전략이다. 그래서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그다음에 이마트 슈퍼마켓, 신세계 쇼핑몰 등 다양한 소매업체를 함께 운영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백화점이 마트를 만들고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썼던 SSM 기업 슈퍼마켓, 그 다음에 이제 홈쇼핑에도 이제 막 뛰어들죠, 그죠? 마트 우리가 홈쇼핑에 이제 어떻습니까? 이 업체들이 또 뛰어들기 시작했던 게 이제 계속 예전에 생각이 납니다. 보통 이 프로그램 프로바이더를 이제 보통 PP라고 하거든요. PP에 대한 것이 이제 옛날에 이제 그런 선정하는 것도 제가 이제 봤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마트라든지 백화점, 특히 이제 뭐 이 큰 회사들이 또 이제 24시 편의점을 또 뛰어들기도 하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탈로그나 DM, 소매업, TV 쇼핑은 다 아시잖아요. 무점포인데 뭐 카탈로그는 카탈로그 보내는 거고 DM 발송은 이제 다이렉트 메일입니다. 그죠? 우편물로 이제 명부를 적어서 이제 보내는 거죠. 텔레비전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오른쪽에 직접 반응 텔레비전 광고는 이제 60초 또는 120초의 비교적 긴 TV 광고를 통해서 제품의 특징을 자세히 소개하고 수신자 부담 전화를 이용해서 주문을 유도하는 인포모션이라고 하는데요. 또 홈쇼핑이 있고요. 텔레마케팅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첫 번째 굵은 글씨, 기업이 일반 소비자와 기업 고객들에게 전화를 통해서 직접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은 제가 아웃바운드라고 했어요. 텔레마케터가 소비자에게 전화를 하죠. 근데 그게 반대가 인바운드입니다. 그래서 이 TV에 인쇄물 광고 직접 우편 DM을 벗어 코드 카탈로그에 직제된 주문 전화를 통해서 유도하는 거 고객에. 그래서 이건 인바운드. 고객이 전화해서 그걸 사는 거죠. 그래서 080 서비스 같은 게 이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뭐 직접 판매 및 기타에서 직접 판매는 이제 다단계 판매라든지 모바일 커머스 같은 게 이제 요새 좀 뜨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대1 마케팅을 타깃 마케팅을 통한 개인화된 서비스가 가능하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 내용들은 그렇게 크게 뭐 우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어떻습니까? 정리를 할게요. 왜냐면 이제 다음 장 상품 관리가 그다음에 이제 상품에 대해서 이제 프로덕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주의 깊게 볼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하고 지금은 이제 좀 빨리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빨리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는데 요 정도만 볼게요. 우리가 이제 어차피 이제 상품 관리니까 이 내용들을 뭐 좀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왜냐면 또 여러분들이 너무 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또 해드리면 안 되니까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자, 중요한 부분을 이제 가서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48페이지까지 좀 우리가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상품 관리입니다. 제 3장은. 그래서 상품 관리다. 자, 그래서 이 제품의 세 가지에 대한 그 차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별표 표시를 하나 해주시는데요. 자, 시험에 이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딱 정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품의 세 가지 차원. 상품에 대한 거죠, 프로덕트. 제품의 세 가지 차원 우리가 봅니다. 요거는 이제 볼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핵심 제품입니다. 핵심이 되는 제품. 그래서 소비자가 특정 제품으로부터 얻기 원하는 기본적인 편익을 핵심 제품이라고 해요. 그 다음 우리가 오른쪽에 유형 제품. 자, 이거는 구매자가 느낄 수 있는 특정한 형태로서 제품 개념으로 실체 제품이고요.
이 핵심 제품은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품질 수준, 상표명, 브랜드, 스타일, 패키징, 기타의 특성 등 5가지 특성을 부여했을 때 제품 수준이고, 예컨대 이제 자동차라는 물리적 실체는 핸들, 엔진, 브레이크, 타이어 등 물리적 속성이 모여서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물리적 속성이 접합을 또 유형 제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장 제품이라고 있습니다. 확장 제품은 우리가 증폭 제품이라고도 해요. 증폭 제품. 그래서 사후 서비스, AS가 이제 대부분이죠. 요즘 이제 중요한 게 부가가치 이익이 중요하니까 기업에서 제품 보증, 설치, 운반 설치 배달 그렇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 다음 나오는 제품에 대한 분류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5강에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죠.